안녕하세요. 큐바입니다. 오늘은 2022년 스포츠 사회학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무료로 올려놨던 내용과 달리 더 공부한 중요한 내용을 추가했고, 그리고 더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 자, 스포츠 사회학에서 시험에 나온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자, 스포츠와 사회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일반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사회학은 또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서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게 사회학의 하위 분야다.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 살펴봤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나올 것 같은 건 근대 스포츠의 특성입니다. 근대 스포츠의 특성은 1, 2, 3, 4, 5, 6, 7, 7가지가 있어요. 바로 세속주의, 관료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계량화, 기록 추구입니다. 이게 바로 근대 스포츠의 특성들입니다. 세속주의는 종교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고 관료화는 많이 조직화된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근대 스포츠의 특성, 세속주의, 관료화, 평등화, 전문화, 합리화, 계량화, 기록 추구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유사 용어입니다. 스포츠와 유사 용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 게임, 스포츠. 이 세 가지가 서로 유사한 용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게임과 스포츠는 경쟁적인데 놀이는 경쟁적이진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게임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스포츠는 게임보다 신체적 기량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
5가지가 있어요. 바로 강제와 통제, 같은 말로 사회 통제 기능.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와 갈등. 같은 말로 신체 소외 기능. 세 번째, 과도한 상업주의. 네 번째,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 팽창. 다섯 번째, 성차별 및 인종차별. 사회차별 기능과 같은 말입니다. 자, 강제와 통제, 사회 통제 기능이죠. 통합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회적 역기능은 부정적인 건 사회 통제 기능이지 주의할 점이 사회 통합이랑 달라요.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통제입니다. 통제. 자, 사회 통제 기능은 무슨 뜻이냐? 열심히 훈련하고 인내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가치관 강조입니다. 열심히 인내하면은 승리 쟁취야.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와 갈등은 신체 소외 기능이죠. 말 그대로 승리를 위해 신체 도구화. 승리를 위해 신체 도구화하는 게 신체 소외 기능에서는 이 말에서 유추가 쉬운데, 이걸 가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와 갈등을 승리를만 봤을 때는 승리를 위해 신체 도구화가 쉽게 떠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과도한 상업주의는 말 그대로 과도한 상업주의가 일어난 거고,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 팽창은 극단적 민족주의죠. 그래서 경기의 승리를 자국의 국력으로 평가. 경기 승리는 자국의 국력이야. 이렇게 말하면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의 팽창입니다. 성차별 및 인종차별은 사회차별 기능이랑 같은 말이고요. 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네 번째였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5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구조 기능주의, 갈등 이론, 비판 이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교환 이론, 이렇게 있는데, 구조 기능주의라 하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게 바로 파슨지의 AGIL 모형에 근거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얘에 근거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은 4가지가 있어요. 뭐냐?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사회 통합, 목표 성취, 적응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파슨즈의 AGIL 모형에 근거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구조 기능주의는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구조 기능주의 하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갈등 이론은 무엇이냐?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냐? 바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증대하는 수단. 지배계급의 이익 증대 수단이다. 비판 이론은 말 그대로 비판하는 데 관심을 둔 거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실체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론이며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에 주목했죠. 교환 이론은 무엇이냐?
투자와 보상의 교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은 이익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다. 얘도 이익을 증대하는, 얘도 이익 추구하는 비슷한데,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다라고 하면 교환이론이고요. 지배계급의 이익 증대 수단이면 갈등이론입니다. 그리고 교환이론은 투자와 보상의 교환이라는 말도 중요하게 특징으로 있죠. 이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입니다. 같은 말로 무슨 말이 있느냐? 에티즌과 세이지의 스포츠 정치적 속성. 같은 말이에요.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는 에티즌과 세이지의 스포츠 정치적 속성과 같은 말입니다. 4가지 속성이 있는데 바로 대표성, 권력투쟁, 상호의존성, 보수성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앞글자 대권상보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전 상호의존성일 것 같아요. 바로 조세 감면 혜택을 뜻하죠.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은 조세 감면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상호의존성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7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입니다.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상징, 동일화, 조작이 있죠. 이 각각의 예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상징은 국가 연주, 국기 이런 예시가 있고, 동일화는 팬덤 현상, 지역 연고제 이렇게 자아가 타자에 동화되고 타자와 자아가 혼동된 상태를 동일화라고 하죠. 조작은 뭐예요? 한일전에서 예를 들면 과거를 발언하는 거, 이렇게 선동적이게 하는 거, 윤리성과 합리성이 효율성과 수단 지향성에 매몰되기 쉽다는 점도 있죠. 네, 이렇게 7번째였고 8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림픽 경기의 정치 도구화. 저는 이 5가지 올림픽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올림픽 5가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헬싱키 올림픽, 멜버른 올림픽, 뮌헨 올림픽, 몬트리올 올림픽,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헬싱키 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주장으로 변모. 그러면 바로 헬싱키 올림픽을 뜻하는 겁니다. 멜버른 올림픽은 구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대한 항의로 서방 국가들의 불참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너무 길면 이것만 외우세요. 헝가리 침공에 대한 항의. 이것은 멜버른이다.
미네는 검은 9월단, 이건 검은색으로 써볼까요? 미네는 검은 9월단 사건입니다. 몬트리올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뉴질랜드 참가 저지입니다. 참가 저지. 로스앤젤레스는 소련과 공조한 사회주의 무려 14개국이 불참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길면 사회주의 14개국이 불참했다는 거, 그것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자, 아프리카 국가들의 뉴질랜드 참가 저지는 몬트리올 올림픽, 검은 9월달 사건은 미넨 올림픽, 헝가리 침공에 대한 항의로 서방 국가들이 불참한 것은 멜버른 올림픽, 미국과 소련의 세력 각축장으로 변모한 것은 헬싱키 올림픽입니다.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9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업주의 스포츠의 영향에 따른 스포츠 내용의 변화입니다.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 내용의 변화. 자, 세속적이어졌습니다. 세속적인 특징을 갖고요. 그리고 경기 외적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내적보다 경기 외적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전시 효과 요구가 증대되었고, 아마추어리즘 페어플레이 정신보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자,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 내용은 어떻게 변화했냐? 세속적이어졌고, 경기 외적 사실을 더 중요시 여기며 영웅적 가치, 심미적 가치보다는 영웅적 가치를, 그리고 전시 효과가 요구가 증대되었고,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보다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더 추구하게 되었다.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0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온다 10번째. 그것은 바로 탑 프로그램과 스폰서십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탑 프로그램, 스폰서십. 탑 프로그램이란 뭐예요? 마케팅 수단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마케팅 수단에 독점적 권리 주는 제도. 핵심 키워드 마케팅 수단 이러면은 탑 프로그램입니다. 스폰서십은 뭐예요? 올림픽 공식 로고와 휘장을 사용할 수 있음. 올림픽 공식 로고와 휘장을 사용 가능.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로고와 휘장 이러면 스폰서십입니다. 둘이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핵심 키워드를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1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째. 자, 학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제도의 변화. 얘는 어떤 거를 좀 떠올리면 쉽냐면, 공부는 더 하게 만들고 운동은 좀 더 덜 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뭐뭐가 있냐? 최저 학력제 도입, 합숙 훈련 근절 및 지양, 주말 리그제 시행. 평일 아니에요. 주말이에요. 합숙훈련 근절,
최저 학력제 도입.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2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온다 12번째. 그것은 바로 벌레가 로이의 스포츠 미디어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 유형입니다. 벌레가 로이의 스포츠 미디어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 유형. 저는 이 네 가지 앞글자를 따서 외웠는데 인정, 도통 이렇게 외웠습니다. 인은 인지적 욕구, 정은 정의적 욕구, 도는 도피적 욕구, 통은 통합적 욕구. 또 여기서 알아두면 좋으실 게 인지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지식적인 거. 지식적인 거. 정의적인 건 심리적인 거. 뭐 협력적인 거.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객관식에서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나오면 인지적 욕구를 말하는 거고, 심리적인 내용이 나오면 정의적 욕구를 말하는 거고, 도피적 욕구, 통합적 욕구는 충분히 유추하실 만큼 네, 이 말에서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3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포츠 미디어의 이론입니다. 여기서 정의를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이론을 몇 가지 추리자면 그것은 바로 사회 범주 이론과 개인차 이론, 사회 관계 이론 도 있고 문화 규범 이론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의가 좀 더 까다롭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는 사회 범주 이론과 개인차 이론의 정의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범주 이론의 정의란 무엇이냐? 환경에 따라서 행동이 비슷해지거나 달라진다. 같은 환경이면 비슷해지겠죠? 다른 환경이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같은 환경이면은 비슷해질 거고 다른 환경이면은 달라질 수 있겠죠. 개인차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대중들은 능동적 수용자로서 심리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개인차 이론입니다. 사회관계 이론은 사회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문화규범 이론은 대중매체가 사회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써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게 또 맥루하는 매체 이론이죠. 맥루하는 매체 이론. 문자 미디어와 전자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매체와 쿨 매체라고 말하는데 한 매체는 문자 미디어, 쿨 매체는 전자 미디어. 서로 특징이 반대돼서 하나 외우면 얘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매체 특징 적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높은 정의성 그리고 낮은 감각의 참여와 몰입, 논리적, 계획적, 그리고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죠. 근데 주의해야 할 거가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문자 미디어는 또 뭐가 있겠어요?
신문, 잡지, 사진, 화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쿨매체는 얘랑 반대되니까 낮은 정의성, 높은 감각의 참여와 몰입, 비논리적, 즉흥적, 정보 직접적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또 스포츠 미디어의 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게 스포츠 미디어의 이론은 참 중요한 게 많네요. 네, 스포츠 미디어의 이론에서 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게 핫매체 스포츠와 쿨매체 스포츠입니다. 핫 매체 스포츠와 쿨 매체 스포츠. 한 매체 스포츠는 말 그대로 정적. 그럼 얘는 동적. 왜? 반대되니까. 그리고 얘는 개인 기록. 그러면 얘는 팀 득점. 그리고 얘는 공수 구분됨. 얘는 공수 구분 X 안됨. 그래서 이 예시가 중요한데 정적인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양궁, 개인 기록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사이클. 공수 구분되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 검도 뭐 이런 거 있겠죠. 동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뭐 경마, 팀 득점 스포츠 뭐가 있을까요? 농구, 축구. 뭐 이런 예시들, 대표적인 예시들 꼭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4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온다 14번째. 그것은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인지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인지 객관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질문에 스포츠가 말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나올 거예요.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시오. 반대로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시오. 그럼 문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미디어 관련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는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게 있겠어요? 미디어 어쩌고저쩌고, 스포츠 보도, 방송 기사, 중계 이런 미디어 관련한 말들이 나오면 미디어 관련 내용일 거고 스포츠 관련 내용이면은 뭐 경기 기술, 경기 규칙 이런 얘기하면은 아 스포츠 관련 내용 말하고 있는 거구나.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5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온다 15번째. 그것은 바로 사회 계층에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사회 계층의 특성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 계층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사회성, 역사성, 보편성, 다양성, 영향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역사성은 고래성이랑 같은 말이고 보편성은 편지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특성은 역사성과 보편성으로 장난을 칠 것 같은데, 역사성은 특정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특정 시대라는 중요한 말. 그리고 보편성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즉 무슨 말이냐? 다르게 일어난다. B 틀린 말입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은 다르게 일어나지 않아요. 지문에서 다르게 일어난다 해놓고 보편성, 편재성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사회계층에서 특성도 시험에 나오겠지만 형성 과정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형성 과정. 이 순서와 이 순서에 대한 각자의 특징 및 예시가 중요한데, 이 사회계층의 형성 과정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위의 분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위의 서열화,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보수부여.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지위의 분화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구단주, 감독, 코치, 선수 이런 분류가 일어나는 시기는 지위의 분화입니다. 지위의 서열화는 선발 또는 후보를 결정하거나, 월드컵에서는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는 지위의 서열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월드컵 출전 획득 여부. 평가에서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시기, 선수 등급 평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보수 부여에서는 연봉을 결정한다든지, 스폰서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돈적인 거, 그러면 보수 부여입니다. 자, 시험에 또 나올 것 같은 게 사회계층에서 상류층과 중하류층의 이 차이 아셔야 되는데, 사회계층에서 상류층이 있고 중하류층이 있는데, 상류층은 불확실한 일과 시간에 따른 직업적 특성에 기여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참여 스포츠, 그리고 개인 스포츠, 그리고 직접 관람, 이건 같은 말로 1차적 관람이랑 같은 말이에요. 스포츠를 선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여, 개인, 직접 관람 스포츠를 선호합니다. 중하류층은 그러면 투기, 개인이 아닌 단체, 그리고 매체 관람 스포츠 선호. 매체 관람은 같은 말로 2차적 관람입니다. 중하류층은 투기, 단체 여러 명이서,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직접 가서 보는 건 너무 비싸잖아요. 매체 관람 스포츠를 선호합니다. 2차적 관람. 상류층은 돈이 많으니까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머니가 있고, 머니가 있고, 개인 스포츠, 예를 들면 테니스, 골프, 수영,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머니가 있겠죠. 참여 스포츠를 선호합니다. 단체 스포츠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축구, 야구,
그 외에도 복싱, 씨름은 중하류층이 선호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5번째였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다. 16번째. 바로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자, 스포츠 로이가 있고 스포츠를 통한이 있고 그리고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가 있고 스포츠로부터의 스포츠로의 재사회화가 있죠. 각각의 예시와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에는 무슨 예시가 있냐?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을 방문하고는 리틀 야구단에 입단. 아버지 따라서 야구장 방문했는데 그래서 나도 리틀 야구단에 입단했어. 이런 거는 스포츠로의 사회하고 스포츠를 통하는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예시가 있겠죠. 프로구단에 나 입단했어. 이런 거. 탈사회하는 나 부상당해서 은퇴했어. 이런 겁니다. 스포츠로의 재사회하는 은퇴 선수 은퇴했는데 나 코치로 재취업했어. 은퇴했다가 은퇴 후 코치로 재취업했어. 이러면 재사회화가 되겠죠. 또 알아두시면 중요한 게 스포츠를 통한 이 사회화 있죠. 여기에는 제가 뭐뭐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 일탈적 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각각의 특징들도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이 나올 것 같고 17번째 넘어가도록 스포츠 사회화의 뭐라는 17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화의 이론 이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이론은 3가지가 있죠. 사회 학습 이론, 역할 이론, 준거 집단 이론이 있는데 사회학습 이론은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밝히는 이론이죠.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화, 코칭, 관찰학습. 중요해요. 사회학습 이론은 강화, 코칭, 관찰학습 이렇게 3가지로 또 나뉩니다. 강화는 뭘 말해요? 상과 벌. 네, 역할 이론의 뜻은 뭐예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기대 또는 행동 양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준거 집단 이론이란 특정 집단이나 타인의 행동, 태도, 감정들을 자신의 판단 준거로 삼는 이론이죠. 얘는 3가지로 나누죠. 규범 진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으로 나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규범 진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은 3가지로 나뉘는 것은 준거 집단 이론이다. 스포츠 사회화의 이론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8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8번째.
바로 스포츠와 일탈에서 관점입니다. 스포츠와 일탈 관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점은 절대론적 접근에서 보는 관점과 상대론적 접근에서 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핵심 키워드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쉬워요. 절대론적 접근은 이 개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절대론적 접근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상대론적 접근은 사회적이란 말. 사회적. 문제 풀 때 사회적이란 말이 언급이 많이 되면 상대론적 접근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개인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준수 여부로 일탈을 구분한다 그러면 절대론적 접근을 떠올려 주시고요. 사회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준수 여부로 일탈을 구분한다면 상대론적 접근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19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클리가 제시한 과잉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 코클리가 제시한 과잉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 4가지가 있습니다. 몰입 규범, 인내 규범, 도전 규범, 구분짓기 규범, 이렇게 나뉘는데, 자, 과잉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에는 몰입 규범, 인내 규범, 도전 규범, 구분짓기 규범이 있죠. 각각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몰입 규범이란 스포츠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몰입 규범을 말합니다. 인내 규범이라는 것은 뭘 인내할 것 같아요? 바로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하면 인내 규범입니다. 도전, 뭘 도전할까요? 바로 역경을 극복해가는 노력을, 역경 극복 노력, 이런 도전 규범입니다. 구분짓기 규범은 기록 갱신하는 거, 기록 갱신, 기량 보여주기,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구분짓기 규범입니다. 내가 기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기록을 갱신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구분짓기 규범입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20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온다 20번째. 그것은 바로 스포츠 일탈의 이론입니다. 이론이 9가지가 있죠. 근데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3가지만 추려서 9가지 중에서 3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1, 2, 3, 9가지까지 있지만 제가 언급해볼 것은 3가지 정도 언급해볼 거예요. 구조 기능 이론, 그리고 사회 통제 이론, 아노미 이론. 이 이론의 뜻을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구조 기능 이론이란 규범 위반을 사회 질서의 붕괴가 반영된 것,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깨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규범 위반은 사회 질서 붕괴, 사회적 통합 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조 기능 이론이고, 사회 통제 이론이란 무엇이냐?
왜 일탈하지 않는 거야? 이걸 알고자 해요. 그러면 사회통제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로 발생하죠. 자, 이 아노미 이론은 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뭐가 시험에 나올 것 같느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21번째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의 갈등 현상이죠. 자,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동조주의, 혁신주의,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조주의라 하면은 모두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 어떤 걸 모두 수용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승리와 규칙 모두 수용합니다. 승리와 규칙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러면 동조주의입니다. 혁신주의는 수단은 거부합니다.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혁신주의를 뜻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불법 약물을 한다. 이러면 혁신주의입니다. 의례주의는 목표를 거부합니다. 승리보다 규칙 지키기가 더 중요해. 규칙이 더 중요해. 그러면 의례주의입니다. 도피주의는 모두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탈퇴하기가 있죠. 반역주의는 사회의 변혁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학력제 이런 것들이 반역주의에 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21번째였고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22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부정행위는 3가지로 나뉩니다. 제도적 부정행위, 일탈적 부정행위, 도구적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공격이랑 비슷한 말인데 제도적 공격, 일탈적 공격, 도구적 공격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제도적 부정행위는 제도적 속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헐리우드 액션. 제도적으로 속임수죠. 상대가 가격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축구에서 그런 제도적인 속임수. 또 뭐가 있을까요? 경기 지연하려고 지연을 위한 번번한 항의, 빈번한 항의. 이런 것들이 제도적 속임수로서 제도적 부정행위입니다. 일탈적 부정행위는 얘는 좀 되게 심각해서 용인이 안 돼요. 되게 잘못한 행동인데 예를 들면 약물 사용, 승부 조작, 상대편 경기 용구 훼손 이렇게 심각한 일들 있죠. 용인이 안 되는 거. 그것은 일탈적 부정행위고 도구적 부정행위. 전 얘가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승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인데
상대의 고통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예를 들면 더블 플레이 방해, 유격수에게 과감한 슬라이딩, 농구에서 팔꿈치 크게 휘두르는 행위, 이런 예시들은 도구적 공격, 도구적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농구에서 팔꿈치를 크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아예 상대방을 가격한다면 그거는 바로 적대적 공격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을 아예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것은 적대적 공격이지 도구적 부정행위는 아니에요. 도구적 부정행위는 농구에서 팔꿈치를 그냥 크게 휘두르는 정도. 이거 주의하시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23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집단 행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염이론, 수렴이론, 규범생성이론, 부가가치이론. 전염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 수렴이론이란 반사회적 생각이 하나로 모여 군중이 됨. 자, 이렇게 하나로 모인다는 말, 수렴하는 거. 그러면 수렴이론입니다. 규범생성이론이란 큰 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조하여. 큰 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조하여. 큰 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조하면 규범생성이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가가치 이론이 시험에 제일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이냐? 같은 말로 사회 변형 이론이랑 같은 말이고,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뭔가 순차적인 특징을 가지면 부가가치 이론이에요. 뭔가 집단 행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 이론. 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마지막 24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 거의 다 했어요. 자, 세계화와 스포츠. 이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국가 간 경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축소되었습니다. 왜냐면 서로 지구촌이라면서 친밀해진 걸 떠올려 보세요. 국가 간 경쟁은 축소되었습니다. 또 그만큼 교류는 증진되었겠죠. 또 공간적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구촌이라면서 무의미 되었죠. 공간적 거리 무의미. 또 중요한 게 표준화된 스포츠를 제공합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죠. 또 마지막으로
서구 스포츠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에서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를 24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꼼꼼히 읽고 다독하시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